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역사회복지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하고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들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공동체가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다. 요게 2011년, 17년 두 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버트 스펙트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5가지 기능입니다. 자, 암기팁 옆에다 써놨어요. 사사사 상생입니다. 사회와 사회통제, 사회통합, 그리고 상부상조, 생산분배, 소비 이렇게 5가지가 지역사회의 필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의미에서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 행동 양식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회화 기능이고요. 사회통제는 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순응하게 하는 게 사회통제의 핵심입니다. 사회통합은 연대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지역일에 참여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고요. 상부상조는 사회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서로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산분배 소비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사회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시했던 내용들 중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지역사회를 정의하는 방식, 구분하는 방식은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학자로 로스, 워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길버트 스펙트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스 하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그러니까 근린 지역사회, 즉 지리적인 개념의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 우리가 보통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할 때 인터넷 커뮤니티는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이제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기능적인 커뮤니티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웃, 마을, 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기능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의 공통의 이익이라든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동질성이나 상호작용의 기초에서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 스페이스, 그 가상 공동체가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포함이 되는 대표적인 형태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부모회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지리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면 지리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스 외에도 또 대표적으로 중요한 학자가 워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길버트 스펙트의 지역사회 기능도 원래는 워렌이 얘기했던 기능을 길버트 스펙트가 발전시켜서 얘기를 한 개념이라서 이 지역사회 기능, 사사사 상생은 길버트 스펙트가 제시했다고 해도 맞고요. 워렌이 제시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 이외에도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시험에서 2013년도에는 좋은 지역사회의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인격적인 관계, 권력의 분산 정도라든지 다양한 집단의 포함이라든지 협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물론 많이 나온 건 아니어서 스킵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외우시고 싶다면 다양한 이제 집단이 되는 거죠. 권력 관계 혹은 권력과 협력 관계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권력과 협력 관계 해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워렌이 제시한 좋은 지역사회의 특징들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폭넓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게 좋은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2020년도에 워렌 빼고 나왔던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지역사회의 비교 척도로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자치성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얼마나 최소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서비스 일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의 기능적인 관련 이런 것들을 수평적인 유형으로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라고 하는 동네, 지역, 우리라는 중요한 증거 집단으로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심리적 동일성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던햄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던햄은 지역사회를 인구 크기, 그 다음에 경제 기반, 그리고 행정구역, 그리고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화를 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로스라든지, 로스 많이 나오고 워렌 얘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던햄의 구분, 요것도 2016, 18, 21, 25 뭐 해서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1교시 시험 과목이 뭐죠? 인행사잖아요. 인행사예요. 그래서 인구, 그 다음에 행정구역, 그 다음에 사회적 특수성, 그렇게 외우시고 남은 건 경제잖아요. 그래서 인행사 플러스 경제, 이렇게 네 가지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 크기에 따라서는 대, 중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경제 기반에 따라서 농촌이냐 어촌이냐 나눌 수 있고, 정부 행정구역에 따라서는 뭐 시도 시군구 나눌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특수성에 따라서는 쪽방촌이라든지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인 2025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학자들 중에 테니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테니스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테니스 있잖아요. 테니스 공을 생각하세요. 테니스 공이 날아와요. 자, 그래서 공입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을 했고요. 공동사회는 혈연, 지연, 가족 중심의 옛날 형태의 공동체라면, 지금은 계약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혹은 상호 계약의 기초에서 나타난 이익사회,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는 당연히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공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요소, 핵심 요소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감과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힐러리 하면 뭐 클린턴의 부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호작용 유지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를 상호작용 유지로 보았다 해서 기본으로 상호작용이 있고 유대감이 있고 지리적 영역에 공유가 있다라고 빨리빨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건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을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혹은 원칙, 특성이 있는데 뭐 지역성, 연대성, 예방성, 통합성, 공동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 권역을 기초로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구분 권역하고 관련해서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앞에 제가 이제 구분해 놓은 내용들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니라 워낙 이쪽에 문제가 많이 나와서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것을 제 나름대로 유형화를 한 거예요. 요런 걸 키워드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유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표현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다,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지역 주민의 불만을 집약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 능력과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다 지역사회가 키워드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서로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개별화, 고유한 특징을 존중하라, 개별화라고 표현을 하고, 다양하다 혹은 상이하다,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자라고 얘기를 해서요. 지역사회 마다마다의 개별화된 특징을 존중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의 결정권하고 관련해서 주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결정의 권리, 자기결정을 강조, 그 다음에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자체 지도자의 발굴, 이런 것들을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하나의 체계여서 역동적으로 환경 변화에 맞춰서 변해간다라는 거죠. 가변성 혹은 가변성, 변화, 욕구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변화에 초점해서 변화라는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 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개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천 과정에서도 계획의 가장 핵심은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적, 목표의 수립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는 거, 혹은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거, 혹은 대안을 마련하는 거, 요런 게 이제 목표 설정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키워드들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간의 협력, 혹은 기관들 간의 협력과 기능 분담이라든지, 혹은 집중과 분산 간의 균형이라든지, 혹은 주민 간의 협력이라든지 해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주민들 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와 의견이 원활히 오가도록 소통 구조를 만들자라고 얘기해서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개발과 유지, 이런 것들도 지역복지에서 실천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시험 문제에 쭉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역복지 관련된 개념들인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방금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를 대상, 즉 클라이언트로 하는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다른 실천, 뭐 집단이나 가족이나 개인 실천하고 다르게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항상 참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주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가 되는 거죠. 얘는 1950년대 영국에서 보통 이제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장애가 있어도 지역사회 내에서 노멀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해서 탈시설화 바람이 쫙 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정신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이들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하자 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고, 시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가정과 같은 유사한 환경 속에서 돌봄을, 즉 보호를 제공하자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은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지역 주민들을 모으는 거고, 그 외에도 민간이나 공공 조직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개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용어가, 이 얘기가 2018년도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면 또 다른 데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케이스워크, 그 다음에 그룹워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해갖고 이게 그 세 가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실천을 하는가, 다양한 집단 성원들을 모아서 실천을 하는가, 아니면 아예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역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실천을 하는가가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인데, 이제 여기에 지역사회 조직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용어로 지역사회 개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 요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역사회를 개발한다라는 거고요. 지역사회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호는 뭐 시설 보호의 반대말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방향과 가치에서 인파워먼트 뭐예요? 스스로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고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보통 이제 인파워먼트 실천은 사회적인 억압 구조 하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의 운동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다. 이러면 인파워먼트, 혹은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인보관 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불리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의 개혁,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라든지 상호학습, 이런 것들은 그냥 말 자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이념으로 아까
정상화 이념을 우리 지역사회 보호 얘기하면서 1950년대 영국에서 이제 탈시설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보호가 발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정상화라고 하는 이념은 덴마크에서 1959년에 시작이 돼서 그때 이제 유럽 일대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영국도 정상화 이념에 기초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 이념은 1950년대 후반 덴마크 혹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는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탈시설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이걸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립생활 등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 집중화에 반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상화 이념의 기초를 두고 탈시설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탈시설화는 무조건 시설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시설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면 시설의 규모를 대규모 시설보다는 좀 소규모 시설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우리가 그룹홈이라고 얘기하는 공동생활 가정 있잖아요. 가정과 같은 기본적인 사이즈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시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주민참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주의 네트워크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른스테인이라는 학자가 주민 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나눈 건데요.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 참여까지를 암기하실 때에는 좋지, 정상주, 협권주. 야, 술 한잔 할래? 아우 좋지. 무슨 술 마실까? 정상주, 협권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참여 단계예요. 조작과 치료가 있습니다. 좋지.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칠 뿐 결정은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요런 건 우리가 정상주, 정보 제공, 상담, 주민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민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단계를 협권주,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작 같은 경우는요, 가장 권력 분배 정도가 주민 참여 수준에서 가장 낮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거, 그것만 해결하는 거. 요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주는 거지 의견을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담은 그거보다는 의견을 들어요. 듣기는 하지만 그걸 반영하고 말고는 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회유는요, 결국은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하는데 형식적인 절차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적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정에 그것이 반영될지는 불투명. 요게 이제 회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권력에서는 정부와 주민,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주민이 동등하게 협의를 하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협동관계고요. 근데 특정 계획에 관해서는 주민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건 권한위임입니다. 근데 이제 입안하는 것부터 결정까지 평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민이 통제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주민 참여의 수준이 높은 거고요. 얘를 주민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로 얘기를 할 때에는 특정 계획에 대해서 우월하다, 얘는 권한 위임이 되는 거고, 그냥 주민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제한다 이러면 주민 통제가 되는 거고요. 동등한 요러면 협동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무슨 위원회에 참석, 요거는 주민회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 두 개 있잖아요. 얘는 주민을 회유한다는 거고, 얘는 주민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통제하고 주민 회유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2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로 갈 건데, 우리가 이미 실천론에서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키워드만 체크하면서 쭉 넘어가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복구 방지를 위해서 1869년 영국 런던의 자선조직협회에 세워졌고요. 얘는 서비스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통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회 문제 즉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빈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 방문원들이 주로 1대1 방문 서비스를 원칙으로 했고 이 우회 방문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사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 인보관 운동입니다. 자, 인보관 운동은 1884년 영국 런던의 토인비홀이 가장 먼저 생겼던 거 기억을 하시죠? 세계 최초의 인보관은 1884년 토인비홀이에요. 이걸 세웠던 사람은 토인비홀과 함께 활동을 했던 바네트 목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고 이제 5년 뒤에 1889년에 제인 아담스가 토인비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만든 헐하우스가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간다의 킹스레이관 이게 이제 최초의 인보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 역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남북한 다 합쳐서는 1906년에 반열방이라고 있어요. 이 반열방 뒤에서 나올 건데 이거를 최초라고 치고요. 우리가 남한으로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의 태화복지관이죠. 얘의 전신인 1921년의 태화여자관. 태화여자관이 우리나라는 최초의 인보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얘도 한번 나왔고 얘도 한번 나왔어요. 연도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선조직협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플러스 뭐 이타주의라든지 인도주의라든지 박애주의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인보관은 평등을 강조해요.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이 뭐 사회주의도 있고요.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때의 자유주의는요. 우리가 이제 1980년대 뭐 대처나 레이건의 신우파 정권이 주장을 했던 고자유주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적극적 자유를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배고픈 사람들이 기본적인 음식은 먹을 수 있어야 하는 자유 있잖아요. 간섭하지 마! 이건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생활은 보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자유주의다라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사회와 국가 책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회개혁을 기본으로 추구했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성직자, 대학생 혹은 젊은 지식인, 종교인들이 주축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역 환경 개선에 참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역사 지나서 미국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기본으로 영국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자선조직협회를 그리고 영국에서 인보관 생기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미국도 건너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를 세웠고 미국은 얼마 뒤인 1877년에 그 다음에 영국은 1884년에 인보관을 세웠고 미국은 1889년에 해서 영국도 미국도 자선조직협회가 먼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보관이 그 다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문제에서는 미국의 인보관 활동은 자선조직협회보다 10여 년 뒤에 시작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는 대공황의 시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대공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여기서의 자유주의는 간섭하지 마, 소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간섭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자유주의의 시대였는데 근데 이제 대공황의 특수성이라는 게 국가가 시장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았더니 시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완전히 죽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특수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영반 정부의 개입, 즉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된 계기가 대공황입니다. 따라서 1930년대 대공황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계기로 해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입, 시장에 대한 개입,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뭐죠? 서구복지 역사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가 1935년에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뭘 만들죠? 사회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죠. 사회보장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면서 이때 소셜 시큐리티 액트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인물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였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책론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어쨌거나 이 사회보장법을 정부에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보험을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게 다 193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60년대 케네디 그리고 이제 그 존슨 대통령 그 시기에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죠. 근데 이제 빈곤을 끊어내려면 빈곤의 대물림 있죠. 빈곤 가정의 자녀는 결국은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을 되풀이하게 되는 이 현상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빈곤과의 전쟁 선포에 이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된 것 중에 1965년에 뭐가 있어요? 헤드스타트. 우리나라의 지금 드림스타트의 약간 모델이 되는 헤드스타트라는 것도 결국은 빈곤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적 기회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공평하게 주자라는 취지에서 인생 첫 출발 지점의 교육 기회의 공평함을 주장했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이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때에도 연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거, 다양한 지역사회 개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60년대에서 시험 문제에 2번이나 나온 건 뭐다?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조직, 요런 것들이 좀 활발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 인종차별 금지라든지 반전운동 등이 계속 촉발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이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더 촉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미국은 이제 레이건이 집권을 하던 신우파 정권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자유?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죠. 그래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복지도 니들이 시장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시장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낙오자들의 한정에서만 사후적이고 선별적이고 개별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 그래서 작은 정부, 최소한의 국가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연방정부 책임을 이제는 최소화시키고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천론에서는 그 과정에서 뭐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례관리, 탈중앙화 혹은 지방 분권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비용 효율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례관리가 이제 활성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삭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축소하죠. 이게 이제 80년대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증거에 기반한 평가 혹은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념에서는 사회 진화론이 사회 통제적인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지역사회 보호의 역사예요. 자,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이 된 건 우리가 1950년대 탈시설화 정상화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민간 서비스, 비공식적인 서비스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9세기 후반 1884년에 토인비올 설립된 거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59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랑 연결해서 외우세요. 자, 이거 법제론에서 어차피 외우게 될 거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외우세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보건법이 제정이 되는데 지금 영국의 정신보건법은 언제예요? 59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95년이고요. 영국은 59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를 외워놓고 영국은 뒤집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59년의 정신보건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제론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하냐면 95년에 정신보건법도 만들어지지만 사실 법제론에서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그래서 법제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사회보장기본법이거든요. 이거는 개별법의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오지만 얘를 언제 제정했는지도 법제론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9호 정보 사회 보장 기본법이니까 사보기, 9호 정보 사보기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덕질의 기본은 정보를 막 사보는 거죠. 그래서 95년생 이제 아이돌 가수 뭐 혹은 연예인들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나 그 사람 덕질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정보를 와장창 사보기라고 생각하세요. 정신보건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은 95년입니다. 9호 정보 사보기, 9호 정보 사보기 그렇게 외우세요. 참고로 방탄소년단의 뷔하고요. 지민이가 95년생입니다. 그다음에 B2B의 육성재가 95년생입니다. 오마이걸의 미미 95년생이고요. 그다음에 뭐 배우 중에 글로리인가요? 거기 더 글로리에 나왔던 이도현, 그다음에 마녀에 나왔던 김다미 다 95년생이에요. 아무나 찍으세요. 나는 95년생 정보 사보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외워놓고 95년의 정신보건법인데 우리나라는 영국은 59년이다. 95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가 그때 법률로 처음 규정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있잖아요. 요 얘기 아이고 많이 갔네. 요거 얘기했을 때 1950년대 영국에서 지역사회 보호 요런 게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또 우리가 정상화 개념 얘기할 때 정상화라는 말이 1959년 같은 해예요. 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정신지체법에서 이제 정상화를 얘기를 했고 바로 그 해에 영국에서도 정신보건법을 만들면서 지역사회 보호를 그 연장선에서 얘기를 했고 비슷한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보고서 4개를 외워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C 언제 뿌려요? 봄에 뿌립니다. 자, 그래서 C봄이에요. C봄. C는 봄에 뿌리죠. 그 다음에 봄이 지나면 언제가 여름이 되죠. 그 추나추동에서 하가 됩니다. 하버트 보고서예요. C봄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C 봄에 뿌리고 봄 다음에 여름 하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하라는 발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바클레이입니다. 바예요. 발음으로 연결을 해서 바클레이 보고서가 그 다음이고 에서 연결해서 그리피스로 연결을 하십시오. 요거 2025년에도 순서 옳게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옳게 나열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C는 봄에 뿌리죠. 그 다음에 여름이 와요. 하니까 바클레이가 되고 바크니까 그리피스라고 연결을 시키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960년대 68년에 C본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회서비스 부서, 대인 사회 서비스 보이시죠? 뭐가 가장 키워드인가를 바로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는 뭐 다양한 서비스들 간의 상호 보완적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82년에 바클레이, 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가 있는데요. 자, 바클레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클레이 보고서는 그냥 연도 순 문제에서만 나왔을 뿐이고요. 뿐이고 아직까지는 세부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공식과 공식 서비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가장 마지막 보고서인 1988년의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피스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복지 주체의 다원화 혹은 실천 주체의 다양성을 추구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의 최초의 인보관은 킹스레이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예요. 근데 이전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뭐 두레나 향약이나 개나 품앗이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오가통 제도는 세조 때 원래는 사실 연대 책임을 지도록 주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제도지, 이 오가통은 민간이 주도한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연대 책임을 지는 것 중에 내용 중에 일부 복지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지 역사에서 오가통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진율청이에요. 진율청은 조선시대에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했던 기관이 진율청입니다.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게 이제 고려에서는 제위보라는 게 있었는데, 고려는 제위보가 주된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진율청입니다. 그 다음에 활인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치료죠. 그렇죠? 치료와 빈민구제를 담당을 했던 일종의 의료기관이 활인서가 됩니다. 기로서는 현대로 얘기하면 경로당인데, 그러니까 관직에서 퇴직한 어르신들 모여서 노시는 곳, 이게 이제 기로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대비원인데요. 얘는 고려의 기관이에요. 물론 조선 초에도 있기는 했지만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사랑을 동쪽과 서쪽에서 실천을 하는 구율, 그래서 의료를 치료를 해주고 오갈 데가 없는 행여병자는 이제 돌보는 시설보호를 하는 기능까지를 같이 했던 게 동서대비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됐었고요. 근데 이후의 지역복지 역사는 이거는 실천론의 역사 혹은 법제의 역사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인보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한을 다 합쳐서 얘기할 때는 1906년에 이제 원산의 반열방 설립을 최초라고 보고, 우리가 남한 기준으로 얘기하면 태화여자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21년에 태화여자관 설립은 지금 지역복지에서도 2번 나왔지만 실천론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는 이거는 실천론에서도 역사 얘기를 했었지만, 이때는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시설보호 중심으로 혹은 구제를 했던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에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왔던 자선 단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이들이 같이 뭔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952년에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연합회를 만들게 되죠. 이걸 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천론 여기서 나오면 그거 뭐 그냥 한국전쟁 직후인가 보지, 50년대인가 보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일종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도 아까 이제 우리가 오가통 얘기를 국가 주도 제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도 민간 자생이 아니라 국가 주도적인 차원으로 일단은 농촌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점차로 도시새마을운동으로 확대가 되고 소득 증대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된 건 1970년이었는데요. 이때는 사회복지관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자, 근데 사회복지관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간 건 1983년 개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회복지관에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고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는 시설 보호보다는 재가 보호를 강조하는 혹은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다시 얘기를 하면 1980년에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의 사회 복지 증진 의무가 처음으로 명시가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81년에는 복지 3인방이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인데 이게 이때에는 신체장애자 복지법 해갖고 복지 3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2년 뒤인 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는 규정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에는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전국 시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쫙 깔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이 되는 민간기관을 전국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쫙 갈았던 게 83년과 8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민간복지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공공지원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공공지원을 맡아주기 위해서 87년도에 뭐가 시작이 됐을까요? 87년도에 전문요원, 사회복지, 지금은 전담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지역복지 안 나온다 보다. 아닙니다. 이거 행정론에서도 무지 나오고요. 실천론에서도 나오거든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87년도부터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지관 규정 만들고 전국에 복지관 깔고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까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민간과 공공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89년에는 다시 또 복지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개정을 하면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에는 꼭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주택법에 명시를 하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회복지관이 쭉 80년대에 전국에 체계를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 시범사업이 87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러고 이제 이미 전국에 깔린 사회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1992년에 144개 이제 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이 된 건 1980년대 후반이지만 실제로 얘가 양적으로 확대가 확 된 건 92년 복지관의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니까 이때 이제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우리 고등어 구이, 갈치 구이, 삼겹살 구이 누가 구울래요? 제가 구워요. 제가 구워요. 그래서 제가 구입니다. 그래서 누가 굽지? 제가 구이예요. 그래서 재가복지시설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는 92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8년에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수립되었다는데 이거는 그냥 80년대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87년도에는 이제 동사무소죠.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지관이 확대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공공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일반 행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동사무소에 한 명씩 탁탁 떨어져서 일을 하니 이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게 어려운 지역 주민들 살피러 가는 일인데 갔다 오면 눈치가 보여요. 쟤는 밖에서 놀다 왔나? 이런 것들이죠. 업무가 서로 너무 다르고 거기다가 별정직으로 한 명씩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러워요.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하면 안 되나? 처음부터 따로 오진 않고 그나마 우리 식구 같은 게 뭐죠? 보건소, 우리 보건복지잖아요. 자, 그래서 대략 10년 뒤인 95년부터 보건소 쪽으로 붙어보자 해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일반 행정 쪽 동사무소하고 또 다르게 만만치 않게 여기도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동행정은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끼리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해서 다시 또 10년 뒤입니다. 대략 이 10년 뒤인 2004년에 보건소 빼버리고요. 사회복지만 뭐 하라 해서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5년에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별로야 해서 대략 10년 뒤인 2004년에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할만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가볼까 했는데 이 시범사업이 2년 동안 2006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인 2007년도가 어떤 해냐면 동사무소라는 이름이 지금으로 우리가 주민센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혹은 주민센터로 변경이 된 해가 2007년이에요. 그럼 왜 바뀌었냐면 이제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8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통합해서 지원을 하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8대 영역, 8대 영역 안에 복지가 들어가요. 복지를 포함한 8대 영역에 대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민센터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여기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복지만 따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사회복지사무소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07년 얘기를 보면은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그 복지를 포함한 것들을 여기서 다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랗게 친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요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세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87년에 배치. 너무 서러워. 대략 10년 뒤에 보건소랑 붙어볼까? 아우 이것도 서러워. 대략 10년 뒤에 우리끼리 해볼까? 이거 괜찮네. 어머 근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의 시행으로 그래서 우리끼리 빠져나갈 수 없었어. 요런 스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을 보시면 95년도부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발전 추구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97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요. 자,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쳐, 신고, 1급 평가, 고쳐, 신고, 1급 평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쳐는 97이에요. 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했을 때의 핵심은 신고 1급 평가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이 원래는 1970년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 때는 이게 허가제였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97년부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조금 더 헐렁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니네 3년마다 평가하겠어? 해서 얘와 얘를 함께 신고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놓고 대신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3년마다 평가할 거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법제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도입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준다라는 법 규정이 생긴 것도 97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7년에는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97년에 모금법을 제정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9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모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공동모금 제도의 시행은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된 해이기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 제도가 시작된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99년에는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여기에 글자 하나를 추가합니다. 모금회법으로 바뀐 게 99년이에요. 그러니까 모금법 제정은 97년이고요. 그 다음에 모금회법으로 바뀐 건 99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8년에는 이 법을 기초로 해서 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 공동모금을 실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99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99 땡땡 국기법입니다. 99년과 땡땡년은 99년에는 국기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땡땡년 2000년에는 국기법을 시행을 하게 되죠. 재정 시행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99 땡땡 국기법 이렇게 외우시거나 아니면 99 땡땡 국기법으로 외우시거나 아니면 법제론까지 생각을 한다면 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99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요? 비둘기를 떠올리세요. 구구. 자, 비둘기에게 줄 건초 모금해요. 건초 모금해요 라고 외우세요. 모금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다 9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이죠.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다 99년에 제정이 되었다. 이게 이제 법 문제가 5과목에서 서로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 모아놓고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외우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하고 다른 게 근로능력이 있어도 도와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생계급여 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활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게 국기법의 핵심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역 자활센터라고 불리는 자활 후견기관을 설치 운영을 하면서 자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됐지만 83년도에 사회복지관이라는 규정이 처음 들어갔고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 제도의 1급과 그때는 3급으로, 지금은 이제 2급까지밖에 없지만 그때는 이제 1급에서 3급까지로 자격 등급을 두었습니다. 요거는 실천론 시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83년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쳐 신고 1급 평가, 아까 그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97년에는 시설을 신고제로 바꾸면서 평가제를 도입을 했고 1급 시험은 시험 봐야 해 라고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다시 또 개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또 개정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수립 주체는 지역이죠.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뭐죠? 시도하고 시군구를 얘기를 합니다.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게 법 제정에 법에 처음 들어간 게 2003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요것도 뒤쪽에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영삼이라고 떠올리세요. 영삼이가 2003년입니다. 영삼이가 지계 수리하라고 시켰어요. 지계 수리를 시켜서 저기 지역 계획 수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계를 수리를 했냐면 영칠이가 했어요. 영칠이가 지계 수리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영삼이가 지계 수리 시켜서 영칠이가 지계 수리했어요. 그래서 03년도에 이게 법제화, 의무화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1기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기가 이때부터 몇 년 단위로? 4년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07, 8, 9, 10 해갖고 7에서 2010년까지가 제1기 계획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2026년은 제5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5기. 자, 어쨌거나 032가 시켰고 제1기는 072가 2007년에 수립이 되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때는 법적인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었기 때문에 명칭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었지만, 근데 이제 2014년 12월 30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죠. 왜 제정이 되죠. 근데 이 발굴에 관한 법률이 왜 제정이 돼요? 그해 2월 달에 2014년 2월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있잖아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는 이슈를 한 해 내내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들이 사회보장급여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전기관은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게 법으로 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 2015년 7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시행부터는 이게 법적 근거가 이 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가 2015년 7월부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그래서 복지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는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4년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5년에서 기본으로 이제 요것도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수신보고, 이걸 제가 이제 수신보고 제출 요렇게 이제 암기 팁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역계획 있잖아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군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누가 수립을 하냐면 시도 계획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 수립된 계획을 상부에 제출을 할 때까지의 절차는 수심 보고예요. 수립을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심의를 해야 되냐면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이제 옛날에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심의를 해요. 근데 시군구는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요. 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당시 2003년 영삼위가 지역계획 수립하라고 시켰을 당시에는 얘가 시군구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들려고. 근데 그때는 보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는 말로 얘를 만들라고 법제화한 것도 영삼위가 시킨 거예요. 2003년에. 그러니까 2003년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을 하라라고 시켜놓고 근데 시군구에는 심의 주체가 없네? 그러면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만들어라고 둘 다 같이 시켰다는 거예요. 2003년에.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금은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만든 게 2005년이에요. 그래야 얘네들이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지역계획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시군구 단위에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의회 보고를 거치는 거죠. 시도는 시도의회를,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도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제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 뒷부분에 법제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한부모 대상으로 사기를 치면 나쁜 놈이죠. 누가? 007 아시죠? 007이 빵 쏘는 거예요. 007 따라라 이러면서 막 총 빵 쏘잖아요. 누구에게? 한부모에게 사기치는 놈들에게 빵 쏘는 거예요. 007. 그래서 2007년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여기서 같이 알아두세요.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면 법제론에서 한 문제 날렸거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사기, 이렇게 외우세요. 자, 얘네들 둘 다 2007년에 제정이 되었다라고 암기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거. 바우처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용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권을 통한 사회 서비스의 증가. 우리나라는 이 이용권의 이름이 국민행복카드죠. 그래서 요거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2007년부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2007년도에는 뭐가 많아요. 아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의 시행,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이 시작된 해도 이때부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것도 이때부터고,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된 것도 이때부터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 다음에 이제 복지론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된 것도 이때거든요. 그래서 외울 것이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일기계획 072가 그 직계수리했어요 해서 일기계획 수립하고요. 지역사회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한부모 사기,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 요거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네요. 그쵸? 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암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 나왔습니다. 2010년은 딱 2개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과 법제론에서 나오는 거 2개 그냥 같이 암기를 하세요. 이런 이렇게 외우세요. 진짜 욕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씹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씹사통망이에요. 씹사통망. 이렇게 외우세요.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이 전산망 자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이 되긴 했는데 워낙 불안정해서 다운도 많이 되고, 데이터 그 전에 서류로 쏘아놓던 것들을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다 했다 싶으면 다운이 되고,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때는
사통망은 이 사자를 죽을 사자로 써서 죽음에 이르는 망이다 할 정도로 사통망 처음 초기에 공무원들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십사통망 이렇게 외우세요. 사통망은 2010년이다. 얘 시험 문제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사통망의 이름을 행복이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얘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에서는 사통망이 아니라 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2010년은 딱 2개만 이 시험에서 알아두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통망 알아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부조법에서 장애인 연금법 있잖아요. 장애인 연금법이 제정이 된 것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법 제정 역사는 법제론에서 나오는데요. 장애인 연금법도 언제 제정이 됐는지 기출문제에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장애인 쪽은 법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 글자만 외워서 장만 외워서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뒷글자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10장년입니다. 이런 10장년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어감을 살려야 돼요. 이런 14통만, 이런 10장년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빨리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한부모에게 사기치면 007 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이에요.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이거든요. 자, 일단 요것도 구분을 할게요. 사기치면 007 빵이라고 했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요. 얘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에요.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 있잖아요. 협조라고 할게요.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에 제정이 됐고요. 얘는 원래는 재정부 소관이었는데 이게 기획예산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예산처 소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기치면 007한테 빵이에요. 그럼 협조해요. 어떻게? 이리 와서 협조 좀 해요. 12년이잖아요. 12년 1,2예요. 이리 와서 협조 좀 해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리 와서 협조 좀 해서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다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하고 제정령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희망 이리 와 이렇게 또 외우세요.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입니다. 시도 아니고 읍면동 아닙니다. 시군구 단위에 뭘 하려고? 통합사례 관리하려고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 지원단을 설치한 게 2012년인데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엄청 화려하게 정말 많이 나왔죠. 희망복지지원단 1위 예요. 2012년에 이거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2015년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고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014년에 15년 7월에 시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그전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공전달체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87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문요원을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 서러워. 보건소랑 붙을까? 95년에 보건복지사무소에 시범사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도 별로야. 우리끼리 2004년부터 6년까지 그냥 사회복지사무소만 할까 했는데 2007년부터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이런 14통망 해갖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개총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희망 이리 오세요. 시군구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좀 곳곳 아울리지도 하면서 사례관리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2014년에 무슨 사건이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한 해 내내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 뭘 만들었다?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
급여법을 제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급여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016년도 이때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느 단위예요? 시군구 단위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을 두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려고 2012년에 만든 게 희망복지지원단인데 걔는 그대로 두고 이제는요 읍면동을 복지의 허브로 삼자. 이게 읍면동 복지 허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사례 관리를 어디서도 하자? 읍면동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석구석 더 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읍면동을 복지의 허브로 삼자라고 추진하게 된 게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 인류의 허브 뭐죠? 인류 허브입니다. 16년도예요. 2016년도가 허브, 읍면동 허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읍면동에서 통합사례 관리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희망복지지원단이 없어진 건 아니고 희망복지지원단도 시군구 단위에서 하고 그러고 이제 후방에서 읍면동의 통합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에서도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이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요. 그분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시했다. 우리가 작동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아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건 2007년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다시 이제는 행복센터죠.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게 2016년도 이때부터 바뀌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다시 2026년부터 다시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다시 또 활성화가 될 예정인데요. 2019년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가 선도 사업으로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확장될 계획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예산이 축소되었다가 2026년도 예산은 또 빵빵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확장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거는요 통합돌봄 1구자라고 외우세요. 우리 지역 통합돌봄 1구자라고 외우세요. 19년입니다. 19년에 이제 선도사업을 시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근 동향은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역사 문제에서요 95년도에 그래서 주민이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95년도에 이제 처음 실시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된 것은 1949년 얘기여서 법적 장치 자체는 49년에 먼저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비교적 최근인 2024년, 2025년에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하기 시작한 건 95년부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 그 다음에 주민 참여에 의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참여, 주체적인 참여 기회에서 참여, 그 다음에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책임의식, 책임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 사회적 책임성의 강화 해서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참여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통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혹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졌다. 지역 욕구에 부응하는 혹은 지역 주민 욕구에 민감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인데 요렇게 저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요.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불균형이라고도 얘기하고 격차라고도 얘기하고 차이라고도 얘기하고 불평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형평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거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간 경쟁이 심화돼서 우리가 니네보다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통합, 조직
조정 이런 게 덜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걸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방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책임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지방정부의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나는 복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럴 때는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를 가도록 할게요.